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선 카운트다운의 강동원입니다. 이 대선 시계가 오늘로 D-Day 24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도 역시나 단일화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자, 과연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는지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모시고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단일화 문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예, 이 방금 보신 대로 오늘 토론의 주제는 바로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단일화입니다. 자, 노동일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완주를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는데 자,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단일화하게 나오는 거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바로 이제 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바로 확정했는데 예전에 한국 대표팀이 늘 얘기했죠. 경우의 수. 예, 우리는 다 이겼는데 꼭 확실치 않다. 뭐 시리아가 이란을 이겨줘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참 짜증났잖아요. 예. 선거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이게 단일화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늘 어떤 상수적인 변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 일단 예상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출마할 때부터 후보가 출마할 때부터 단일화 얘기가 있었고 예. 뭐 언제 하느냐가 사실 변수였지 저는 언젠가 할 거라고 봤는데 하필 오늘 또 후보 등록을 하면서 했다. 이건 조금 의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일찍 했더라면 야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말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야권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야는 명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또 현실적인 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유세차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가서 상당히 시간 지난 후에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결국 현실화되는 금전 문제가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그런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한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막판 관심사로 이 급부상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자, 각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세히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후보는 국민의힘에게 화답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일단 상황을 보면 이제 당과 후보의 입장이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뭐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게 이해하는 바로는 크게 예.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예. 바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제안을 하자마자 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입장이 나온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예. 그렇지만 이게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게 국민들의 선택들이 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정권 교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당부의 말을 좀 이양수 대변인 명의로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행사 중에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직접 이 백브리핑에서도 저는 비슷한 맥락을 보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일단 먼저 했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다. 좀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 저는 오랜만에 안철수 후보가 정말 후보 등록하면서 이 단일화를
제안한 만큼 이 예.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훈적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제안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국민들의 이 정권 개최에 대한 열망들을 한 그릇에 모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전략적인 고민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양수 대변인께서는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는 오히려 이 역할을 할 위험을 안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여론조사 방식에 예. 대한 우려입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오늘 안철수 후보는 이제 지난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여론조사 방식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또 비전전략실장 하면서 여론조사 룰 협상을 좀 지켜봤습니다만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기싸움과 삿바싸움이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에 와서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서 다시 룰 미팅을 시작하고 룰 협상을 시작했을 때 예.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다는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역선택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배종찬 소장도 계십니다만 예. 실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거의 과반 이상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권 재창출에 응답하신 분들이라는 게 사실 통계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의 우려를 제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후보 측이 또 선대위 측에서 고민을 하고 전략적 수기를 해서 아주 합당한 그런 대응 방침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배 소장님께 좀 네. 여쭤볼게요. 그 방금 그 김근식 실장님께서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네. 어쨌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국민의 의견을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거고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의 예를 똑같이 하자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말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여론조사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졌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제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가장 명분이 있는 것은 일단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경선 방식일 테고 왜냐하면 이걸 협상으로 하자 그러면은 정치적 야합으로도 비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전의 사례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했던 방식이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예. 그때 어느 후보 쪽에 한쪽으로도 더 유리하게 결정적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공정하고 경선에 맞는 방식으로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안하면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에서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비슷해서 이 방식으로 가도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역선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 경선 조사야? 그렇다면 우리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에 힘을 실어줘서 이 경선이 잘못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경선 후보인지를 응답자는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주 우리가 지금 선거 공학적으로만 판단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죠. 이건 뭐야? 이거 안철수 후보가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가감하게 받아들여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가감하게 받아들인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전혀 다른 반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좀 오늘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어땠습니까? 그동안 보면 좀 좋은 이제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아니요, 전혀 뭐 그렇지 않고 오늘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입장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예. 뭐 입장을 낼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것은 뭐냐면은 이 거대 기득권 양당, 이 양당이 서로 말하자면 이 정권을 잡은 쪽이 잘못해가지고 폭망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반사이익 삼아서 정치를 해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권의 현실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내각이라든지 통합정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만 가지고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어떤 정책의 출처도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어느 진영에 몸을 담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 내각이라든지 또는 인재를 널리 쓰는 통합정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내각 통합정부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고민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의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그런 정치 혁신 또는 정치 교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오늘 선거 이 후보 등록 첫날이잖아요. 첫날에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이제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선거 캠페인을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일화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에게 꼬리표가 붙어버리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의 어떤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완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일화 될 것이다라는 이 꼬리표를 가지고서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지율이 적게 나오니까 곧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지자들 결집도 안 되고 지지자들의 충성도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지율을 빼버려 가지고 결국은 이 주저앉히겠다는 것이거든요. 힘으로 이제 누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 첫날 단일화 안 한다, 완주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일화가 나오니까 오늘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그 분석은 맞는데 그 의도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한 첫날에 등록을 하면서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제가 볼 때 완주라는 의지보다는 완주를 할 지금 형편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드러내는 듯한 모습이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기자회견 중에 부인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예. 이제 울먹이시는 모습도 나오는데 제가 왜 후보 등록한다는 것은 후보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권 교체를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가겠다는 의미로 사실은 한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날 후보 등록하고 단일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 잘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단일화의 변수가 돼서 사라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박히는 순간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안철수 후보가 그때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나왔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었고 김문수 후보가 나왔었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나왔는데 제가 그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제가 미디어 본부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캠프 일각에서는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예. 저는 물론 계속 반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캠프 내부에서 공식화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단일화 기사가 나오는 순간 당시 서울시장과 같이 구청장 후보로 나간 분들, 시의원으로 나간 분들, 부의원 후보로 나간 분들은요 지지율이 싹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단일화 제안의 이게 딜레마거든요. 예. 그런 걸 안철수 후보가 모를 리 없다고 본다면 예. 오늘 후보 등록한 날 공교롭게도 그것도 그 부인이 확진된 그런 좀 안타까운 날 단일화를 제안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그릇에 자기 몸을 던지겠다라고는 저는 그런 식의 희생의 의미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조금만 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사에까지 보셨던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선거 때마다 이게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의 단골 후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과연 이전에 양보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반면교사 삼을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철수 후보 하면은 지금도 나쁜 이미지로 국민들이 안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철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이번에도 철수를 해버리면 이 정치적으로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 어떻든 이번 대선은 아니래도 다음번까지 자기가 어떤 정치적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이번에도 만약에 단일화 해버리면
두 번 다시 이제 기회가 오지 않는 이게 철수하는 후보로 완전히 이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 후보 등록 첫날에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안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더 이상 이제 이 안철수에게 단일화 꼬리표는 달지 말아라. 나는 완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저는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것은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면 될 것인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까지 이 반면교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 완주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위해서는 이 먼저 단일화에 대한 후보의 의지와 행보가 또 중요할 텐데요. 자, 먼저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입장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서로 이미 대화를 하고 이 두 후보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를 제안했으니까 윤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안 후보의 제안에서는 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뭐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는 이제 평가하고 있지만 이제 뭐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윤 후보의 속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의 입장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총론 찬성, 강론은 잠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안 후보가 저희 계속해서 단일화를 부인할 때도 예. 사실은 뭐 여러 그 관측통들 얘기는 그 특정한 뭐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그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와 함께 같이 공통 분모가 있는 친한 그런 분을 매개로 해서 간접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10분 뭐 커피 마시면서 이것도 안 후보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예. 둘이 만날 때는 그런 대화는 상당히 무리 익었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매듭만 찍으면 된다. 매듭면 된다. 이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 윤석열 후보가 뭐 고민해 보겠다 얘기하는 것은 아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는 찬성하는데 그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또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무슨 뭐 룰 미팅이니 무슨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강론을 하려면 결국 또 뭔가 추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고민이라고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전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화를 하고 싶다면 저는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뭐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윤석열 하는 후보가 것이, 흔쾌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여러 그 고려가 있을 거예요. 뭐 역선택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 있는데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뭐 2개 여론조사에서 각 800명씩 해가지고 뭐 적합도 뭐 경쟁력 해가지고서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합쳤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역선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정말 단일화 안 하려면 모르지만 단일화 하고 싶다면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지난번 2012년도 한번 돌아보면은요. 이준석 대표나 지금 이제 일부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그야말로 그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받아내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예. 2012년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단일화 논의하다가 결국 밀어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때 만약 안철수 후보가 흔쾌한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손을 들어주고 열심히 함께 뛰었다. 그러면 승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른바 단일화가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고 나서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뭐 지원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다. 투표 당일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불만스러운 단일화, 불만스러운 양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반면교사를 새겨서 단일화 안 하려면 아까 전 의원님 말씀대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로 본인이 얘기했고요. 단일화 가는 것은 없애버려가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안 받으면 난 끝까지 간다는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자꾸 이준석 대표처럼 자꾸 코너로 몰고 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를 정중하게 포용해서 좋다, 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보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지금 단일화는 좋은데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안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협상이거나 아니면 결렬이거든요. 근데 협상을 하면은 이것도 선뜻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긴 그래 안 후보가 노린 것은 이런 정치적 야합, 정치적인 양보를 기대했구나. 뭐 책임 총리제나 이렇게 하면 안철수 후보도 명분이 안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단일화와 관련된 어떤 지표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2002년의 경우에도 역사적 사례가 있잖아요. 그때도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 여기 우리 전재수 의원 계시지만 단일화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가 어떤 얘기는 그거 다 받아라. 그거 받아도 돼요. 난 그냥 그대로도 괜찮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2002년 11월 24일 단일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 번의 토론을 거치고 여론조사 실시가 되는데 노무현 후보의 지지층들이 오히려 결집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이거 역선택 어떡할까? 이거 큰일 났는데 오히려 단일화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결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항을 정할 때 문항에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할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고 누가 더 적합하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넣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응답자는 여기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일단 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화는 건 물 건너갔지만 이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정책적인 협력이나 또는 앞으로 공동정부나 이런 논의를 생산적인 논의를 하면서 예. 윤석열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가 만나게 되면 이슈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단일화가 이제 블랙홀이 돼서 이재명 후보는 거의 안 보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전재수 의원께서 굉장히 우려하실 텐데 단일화가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가?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거절만 할 건 아닌 거죠. 자, 두 분 이제 전문가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단일화를 할 거면 흔쾌하게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이제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양수 대변인 명의의 선대 입장이나 예. 후보의 오늘 백브리핑 발언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는 왜 이게 긍정적으로 우선 평가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전재수 의원도 계시지만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나 공동정부, 통합정부도 계속 구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집요하게 구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쪽까지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을 이제 차단해 버린 거거든요. 그 부분의 가능성 원천봉쇄하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한 게 야권 후보 단일화 아닙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로서의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임을 다시 한번 정체성 분명히 확인해 줬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그게 긍정적 제안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일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이 돼서 협상이 시작되고 이게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선 정권 교체에 지지를 했던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긍정적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단일화 방식, 협상의 룰 삿바 싸움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예. 그 과정에 가면 뭐 역선택 조항만 있는 게 아니고 유선 대 무선의 비율, 그다음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그다음에 재차 질문을 할 거냐 말 거냐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뭐 싸우고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후보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선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처럼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번 4월 7일에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처럼 비슷하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치가 안철수 후보가 좀 치고 올라갔다 지금은 하향세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한 자릿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는 사자대에서 거의 30%에서 4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현격한 차이를 두고 우리가 단순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의 어떤 비효율성 이게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이 갖는 비효율성과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이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배종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우리 노 교수님 말씀대로 또 후보의 특성상 후보의 또 성격이 또 당당하고 대범하기 때문에 또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흔쾌하게 잔잔한 고민 안 하고 대범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대응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후보도 그렇고 이제 캠프 쪽도 그렇고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좀
반대인 건 이제 확실하죠. 득보다 실이 많다는 네, 거죠. 득보다 실이 그러니까 많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감동적 장면의 이 시너지 효과보다 그 삿바 싸움과 지륵당 싸움에서 피를 철철 흘려야 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만약 안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는 그 이재명 협상. 후보 측이 말한 통합정부 저는 연합정부 공동정부의 안에서는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이제 97년에 DJP 방식이라는 것을 후보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DJP 방식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그때도 지지율의 격차가 현격하게 많이 났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정권을 수평적 정권 개최라는 역사적 대의명분 속에서 두 후보가 합친 거거든요. 그것은 이 여론조사의 수치로 가지고 누구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예. 유럽에 있는 내각 책임제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하듯이 연립 정부에 대한 공동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콜리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대통령제니까 어색합니다만 미국이 아닌 유럽의 대부분의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예.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정책을 협약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5년 동안의 국정 비전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서 내각은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는 것을 합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이 훨씬 더 통 크고 저는 시너지 효과가 큰 방식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저는 미련이 아직은 선대위와 윤석열 후보 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저 예. 국민의힘의 저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오늘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 왜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뭐 개인적인 뭐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종일관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안철수 후보를 거의 조롱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아마 꼼꼼하게 챙겨봤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냥 막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 정도로 봅시다. 10% 정도 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로 갈 수도 없고 이재명 후보로 갈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아주 정교하게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 10% 안철수 후보에 남아있는 이 지지율이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한 3% 가고 이재명 후보에게 한 3% 가고 나머지 한 4% 정도는 이제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까지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일화라는 것은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이게 감동이 있어야 컨벤션 효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단일화는 21세기 들어서 단일화 하면은 떠오르는 굉장히 극적 인물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숱하게 많은 이제 단일화 선거 때마다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동을 주는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사실상 이제 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덕이 될 건가 실이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덕이 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 배종찬 소장님께서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이른바 후몰, 빅안. 후보자는 몰라도 빅데이터는 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사실 후몰, 빅안. 예. 후보자는 잘 몰라요. 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고 지금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분명히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많아지는데 보시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도 안 후보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왔다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전에도 김건희 씨 배우자 논란이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잖아요. 꺼졌을 때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권 교체가 위험하다. 위태롭다. 그렇다면 단일화해야지.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안 후보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 그렇다면 안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내려왔지만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또 올라간 상태지만 약간 불안해요. 왜? 그래도 단일화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더 강력한 경쟁력과 파괴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저 그래프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하는 그렇죠. 단일화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언급량인데 예.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나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단일화 이야기가 왜 나올까? 예.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을 때 또 완주하지 않고 단일화했을 때 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좀 틀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더 정권 교체가 확실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상에서도 그런 검색량이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면 순풍, 단일화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역풍일 수 있다는 것이 빅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온다라고 네, 분석을 빅 하셨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이제 민주당은 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좀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이재명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과연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두 번째 주제에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이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그동안 뭐 내밀었다면 내밀었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자, 입장이 좀 곤혹스러운 것 아닌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메신저를 보내서 뭐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 12의 경제 대국을 넘어서서 G8 또 G5까지 세계 5대 강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국회에서 동의하고 추천하는 사람으로 내각을 추천을 하면은 그런 차원에서 국민 내각을 구성을 하고 진영과 정책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전부 다 채택을 하겠다라는 통합정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정부, 국민 내각이라는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도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어도 단일화에 목을 맨다든지 뭐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한 20여일 정도 선거 캠페인이 남아 있는데 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주요 메시지가 통합정부 국민내각으로 갈 겁니다. 그 예. 와중에 안철수 후보와 어떤 접점이 있다면 뭐 단일화라든지 이것도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사활을 건다든지 당의 명운을 건다든지 이번 대선 캠페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는데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뭐 어떤 그 경합 열세라는 걸 뭐 대부분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뭐 경합이고이지만 현재는 조금 열세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느 쪽이 우세다 열세다 얘기할 수 없는 경합 상황이지만 예. 그럴 땐 지금 이렇게 전 의원님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면 정말 일찌감치 안철수 후보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진정성 있게 했다면 그걸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제 명분이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예. 받아들였다면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국민 통합 내각 어떤 뭐 과학기술 강국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정말 그 분야는 안철수 후보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든가 이런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전에 어떤 친분 있는 분하고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그분도 솔직히 이제 인정하시더라고요. 현재 열세인데 뭐 어떻게 좀 그렇겠냐 할 때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해서 판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대로 간다면 별 이렇게 승산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제안했다면 지금 정권 교체하는 열망이 더 높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도 명분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큰 명분을 주고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 개혁의 어떤 구상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부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정부가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 그러면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180석 가까이 되는 지금 현재 여당에서 피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총리 후보든 장관 후보든 누구든 피투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뭐 장관이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가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 되면 훨씬 속된 말로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진정성인 진짜 어떤 공식적인 제안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안 갔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아쉬운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부터 뭐 단일화를 전제로 두고서 뭐 이것을 해왔던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예. 당에 이제 몇몇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이제 친밀도가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제 그냥 뭐 단편적인 생각들을 주고받은 것이 다고 그래서 그 처음부터 이제 했다면 이걸 뭐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든지 말든지 했을 텐데 이것이 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제 이번 선거 캠페인의 핵심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 그다음에 윤여준 전 장관님 뵙고 또 이제 이상동 교수도 이제 뵀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 국회에서 예산 심사 안 해버리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안 해줘 버리면 정부 마비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됐다 손 치더라도 180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또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정치 상황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가지고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정말로 이제는 정치가 교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교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치 교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늘 하시는 한탄 중에 하나가 야 세상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 정치 정말 지긋지긋하게 정치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 세상에 대한 한탄, 세상 변하지 않는 것, 정치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분노가 극단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통합정부, 국민 내각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고 그런 차원에서 중도 진영에 계신 분들 또는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대통령이 되면은 이분들을 국민 내각으로 해가지고 통합정부를 구성해서 말하자면 늘 갈등 또는 상대방이 못하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잡는 이런 정치 말고 그야말로 정치의 판을 한번 바꾸는 이것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뭐 좀 더 일찍보다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연대를 제안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뭐 노동일 교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와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여준 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그 후보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 것 같다. 또는 질 것 같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와의 구애 러브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애초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좀 잘 알고 있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분이 5년 내내 해왔던 게 정권교체 구호였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삼지대에서 끝까지 완주를 했었고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끝까지 단일화 안 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박원순 시장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끝까지 완주를 했었고 예. 지금 2022년의 대선도 지금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나은 정권교체라는 걸로 5년 내내 안철수의 캐치프레이즈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정권교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그 정체성의 본질인데 이걸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제안이 그럴듯하고 그게 오히려 실행력이 있고 그게 오히려 힘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덥석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5년 동안 걸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완전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단일화하는 게 단일화하면 협상을 통해서 서로 그 권력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나눈다는 게 무슨 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단일화를 했을 때 보장받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덥석 받아가지고 단일화하면 저는 정치적 미래가 저는 봉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단일화 논의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러브콜에 확답할 가능성은 저는
0.0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김건식 교수님 뭐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저 기자회견을 보면 정권 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체제의 극복입니다. 예. 구체제의 극복. 아마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구체제는 1987년 헌법체제를 이야기를 할 테고 지금 현실 정치에서 구체제를 보자면 견고한 양당 구조.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이 두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두 정당 중에 하나만 찍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 거대한 양당 체제, 이것이 또 구체제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정권 교체보다 구체제 청산, 구체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담론의 크기로 보자면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그런 담론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반사 이익에 기댄 정권 교체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무슨 이제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역병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역병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당장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현실의 재앙이 돼서 다가오고 있는 수준이고 구조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 국면에 진입을 이미 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정권교체해 가지고서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어떤 구체제의 모순을 넘어서는 그런 대통령 선거, 그런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현실적으로 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권교체라는 메시지보다는 구체제, 극복, 청산, 이 메시지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전에 전 의원님 말씀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난번 잠깐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봐서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품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거죠. 예. 단순히 단일화라는 관점 말고 지금 말씀하신 보다 폭넓은 어떤 정치 교체, 구체제 교체, 구체제 극복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함께 하자는, 만약 그런 제안을 했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도 굳이 그걸 거부하거나 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는 명분이지만 명분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강물이 없는데 다려놔 주겠다 그러는데 강물 만들어줄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명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지금 2년 동안은 앞으로 또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해하면 끝없이 표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국정이 만약 민주당이 방해한다면 야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봤을 때도 정말 진정한 정치 교체, 어떤 새로운 정치 체제 구축 이런 명분으로 함께 하자 했다면, 단일화라는 좁은 관점을 떠나서 그와 같은 큰 관점을 함께 접근했다면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지금 단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예. 단일화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 추이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뭐 보합세다, 예. 박스권에 묶여 있다. 그 큰 두 가지 이유가 김혜경 씨 논란 배우자 리스크와 구도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 교체의 높은 여론의 파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는 가장 큰 난관인데,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또 기다리고 있는, 누가 또 이제 위치가 묘해질 수 있냐면 심상정 후보입니다. 예. 심상정 후보도 저렇게 보수가 단일화한다면 이거 우리 진보 쪽도 큰일 나겠네.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도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최대한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말 그대로 양쪽 진영 다 단일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이 정치 교체라든지 세상 교체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다 충족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정부 국민내각은 그중에 한 요소로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 이미 이 단일화를 뛰어넘는 말하자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아마 선거 캠페인 내내 지금의 이
그 양당 갈등 구조, 첨예한 갈등 구조 이것을 뛰어넘는 정치 교체.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정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또는 기득권 질서를 좀 재편할 수 있는 통합정부 국민내각 이 메시지를 국민들께 조금 더 성실하게 더 자주 설명해 나가는 그런 대선 캠페인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 교체나 기득권 타파 그리고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구체제 타파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016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제3지대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던 그 족적도 저는 사실은 지금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에 의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는 그리고 정치 갈등과 불신이 계속 확대 심화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국민들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지금도 그 집중되고 있고 모여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10% 안팎이든 뭐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거대 양당 구조가 똑같다. 이 87년 체제에 있어서의 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는 게 정말 신물 난다고 하는 그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의 손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를 이야기한 것은 전 충분히 값어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이 민주당이 하든 국민의힘이 하든 그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 단독의 어떤 독점권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것은 지금 임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어떤 진보 기득권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기득권의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실감하고 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권 교체라는 큰 지금의 대선판에서의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그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하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와 또는 연립정부와 통합정부를 통해서 정치 교체와 기득권 타파에 동의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편될 수 있는 저는 예.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얘기 잘 들었고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단일화, 이 앞으로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계속해서 저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4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